지금부터 2021학년도 정보대학원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보대학원 부장 김희웅 교수입니다. 우선 정보대학원 입학 설명회에 참여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입학 설명회는 1시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정보대학원의 대한 소개, 그 다음에 교과과정과 정보대학원의 여러 개의 전공 트랙이 있습니다. 이게 트랙이라는 것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을 텐데 그냥 그 세부 전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트랙을 전공 트랙 아니면 전공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보대학원의 교직원 소개, 그 다음에 정보대학원 학비, 장학금, 모집 요강, 그러면 마지막에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대학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은 정보대학원은 2000년에 정보대학원이 처음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대학원의 특성은 이제 융복합대학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정보대학원의 교수님들이 이제 경영학 전공 교수님들, 경제학 전공, 그다음에 공학에서도 이제 컴퓨터공학, 그다음에 사회과학 쪽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쪽 다양한 전공들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융복합 전공의 대학원인데요. 정보대학원은 그 가장 큰 특징이 교육부의 BK21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학원 지원을 하실 때 아마 정보대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원도 이제 관심을 가지실 텐데 지원하시는 대학원이 BK21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체크를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BK21 사업이라는 것은 교육부에서 대학원을 지원을 하는 그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대학원은 이 BK21 사업을 거의 15년 정도 이상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 추가적으로 BK21 4단계 BK21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향후 7년 동안 대학원생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 예산을 지원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특히 풀타임 학생으로 합격을 하시는 경우는 BK 장학금을 받으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보대학원에는 현재 7개의 전공 트랙이 있습니다. 디지털 경영 트랙, IoT 서비스 융합, ICT 컨텐츠, UX, 정보보호, 비즈니스 빅데이터 분석, 맞춤형 융합 트랙이 있습니다. 정보대학원의 비전과 학문 영역을 보시는 것처럼 비전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혁신 인재 양성이라는 걸 비전으로 하고 있고요. 크게 3개의 레이어 형태로 정보대학원의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맨 밑 레이어는 이제 파운데이션 레이어로 IT 플랫폼, AI, 빅데이터 분석, IoT, 블록체인, 기타 정보 시스템에 대한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 레이어는 이런 IT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 서비스 오퍼레이션에 대한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밑 레이어에는 산업 정책,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더불어서 지금까지 아까 그 트랙에 대해서 전공 트랙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일반 과정에 대한 트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일반 과정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많으실 텐데 여기 보신 것처럼 크게 과정이 3가지가 있는데 일반 과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경영 아까 말씀드린 7개의 트랙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과정이 특별 과정이라고 해서 이거는 기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석박사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체 계약학과 과정에는 정보미디어 전략 석사, 빅데이터 석박사 과정, AI 핀텍 석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학위 과정은 이거는 현재 정보대학원에서는 데이터 분석 아카데미라는 비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KB금융그룹, 롯데칠성, 삼양홀딩스 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가지고 해당 기업의 직원들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에 대해 가지고 보통 한 6개월 정도의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재학생 현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 과정과 특별 과정을 나누면요, 총 267명이 학생들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그 기존의 전공 트랙이고요. 특별 과정은 현재 정보미디어 전략 과정 ITMS, 빅데이터 과정 SMB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AI 핀테크 과정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각
트랙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이 디지털 경영 트랙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경영학과의 모든 것을 다루진 않고요. 저희 정보대학원에서는 디지털과 관련된 디지털 비즈니스 매니지먼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트랙 디지털 경영은 이제 디지털 비즈니스 앤 매니지먼트, 과연 IT를 활용한 매니지먼트, 그리고 특별하게 이제 비즈니스 컨텍스트가 이런 온라인 컨텍스트, 모바일 컨텍스트 이런 관점에 초점을 맞춰서 이 트랙에서는 교육과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트랙은 IoT 서비스 융합입니다. 이제 그 추가적인 IT와 관련해 가지고 IoT가 점점점 산업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IoT 관련된 기술적 그리고 매니지먼트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과연 IT 서비스를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IoT 서비스 융합 트랙에서는요. 그다음 ICT 컨텐츠 트랙입니다. 그래서 ICT 컨텐츠 트랙은 이제 주로 이제 미디어 분야, 컨텐츠 분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대해 가지고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통신 사업자, 지상파 방송사들과 같이 교육과 연구가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UX 트랙입니다. UX 트랙은 유저 익스피리언스 트랙으로서 이제 기존의 비즈니스 분야에서 과연 고객 경험을 과연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그걸 활용을 해서 비즈니스 성과를 증진할 것인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 트랙입니다. 정보보호 기술과 관리, 그다음에 관련된 정책, 기술적인 것과 관련된 관리 그리고 정책적인 모든 영역에 대해 가지고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비즈니스 빅데이터 분석 트랙입니다. 여기는 이제 AI 빅데이터 분석, 디지털 경영, 통계 분석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 가지고 동시에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맞춤형 융합 트랙입니다. 맞춤형 융합 트랙은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그런 전공 트랙에 국한되지 않고 본 지원자가 자기가 특별한 영역에 대해 가지고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이 맞춤형 융합 트랙을 전공하셔서 그에 맞는 과목들을 본인이 선택하고 교육과 연구를 진행을 하시는 그런 트랙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약간의 플렉서블한 그런 트랙을 별도로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과정의 졸업생 현황입니다. 2020년 현재 3월 기준으로 했고요. 그래서 2020년 같은 경우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그다음에 도쿄TV, 현대자동차 이런 데에 취직을 했고요. 2019년 같은 경우는 NHN, LG전자, 2018년 같은 경우는 딜로이트 컨설팅, 신한카드 다양한 회사에 취직들을 하고 있습니다. 석사과정에 대한 취업 현황이었고요. 박사 졸업생 같은 경우는 현재 2019년 기준으로 해서 박사 졸업생의 35.6%가 현재 대학교원으로 임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35.6%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어디 다른 곳에서 이런 수치를 높은 수치를 많이 보실 수 없는 수치고요. 그 다음에 이 임용된 대학들도 보시면은 우선은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대학들도 많이 진출들을 했습니다. 근래 중국 시안교통대학교에도 임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도쿄에 일본 도쿄 쪽에도 한 분이 임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 국내 서울에서는 중앙대학교, 유화여자대학교, 상명대학교 등에서도 지금 임용되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일반과정 졸업 요건은 졸업 필수 학점은 37학점이고요. 그 외에 뭐 평균 평점이라든가 외국어 시험 조건이라든가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사과정 같은 경우는 졸업 필수 학점이 55학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평균 평점이 있고요. 영어 시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박사과정 같은 경우는 학위 논문 본심사 제출 전에 SSCI나 SCI급의 주저자로 1편 이상의 논문이 게재 또는 게재가 확정이 돼야만이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전 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사 졸업생의 35.6%가 대학 교원으로 임용된다는 것은
저희가 이만큼 박사과정생들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학문적으로 실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높은 실적을 저희가 갖출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기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계약학과 또는 특별과정이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계약학과라고 합니다. 이 계약학과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조건이 있습니다. 정보대학원과 해당하는 기업체와의 계약을 통해서 그 기업체 직원이 저희 정보대학원에 석박사과정으로 입학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 조건은 지원자가 소속된 회사에서 50% 이상의 등록금을 받아야만이 저희 정보대학원의 이 계약학과에 입학하고 과정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일반 과정으로 가셔야 되느냐 아니면 이런 특별 과정으로 가셔야 되느냐 기본 조건은 회사와 정보대학원이 계약을 통해서 등록금이 50% 이상을 회사에서 지원해 주느냐 그것의 여부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반 과정으로 가야 되는지 특별 과정으로 가야 되는지 구분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특별 과정에서는 현재 보신 것처럼 정보미디어 전략과정, 석사과정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통신미디어 분야의 기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박사과정에서는 특별하게 기업체나 산업체의 어떤 유형이 따로 없이 다양한 기업체, 산업체에서 이 과정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 봄학기 신설 예정인 AI 핀테크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이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모두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보미디어 전략과정, 첫 번째 특별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미디어 전략과정은 통신미디어 업계에 있는 기업체의 직원들이 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 분야, 정보통신의 융합환경, 통신환경, 통신서비스, 통신전략 이러한 영역에 걸쳐가지고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고요. 이 특별과정은 모두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오전 오후에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특별과정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요. 보신 것처럼 정보미디어 전략과정에서는 최적의 정보통신 미디어 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해서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분야의 빅데이터 석박사 과정입니다. 이 빅데이터 분야는 일반 과정에도 저희가 빅데이터 전공 트랙이 있고요. 이 계약학과 특별 과정에서도 빅데이터 관련된 전공 트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석박사 과정에 저희가 마찬가지로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오전 오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빅데이터 과정의 특별 과정의 커리큘럼을 보시면은 빅데이터 분석론이라든가 빅데이터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텍스트 마이닝, 그다음에 AI와 관련된 머신러닝, 딥러닝, 자이너 처리, 그다음에 응용 실무 프로젝트 관련된 IoT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라든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주말 과정의 특별 과정의 빅데이터 분석과 일반 과정의 빅데이터 분석을 저희가 어떤 프로그래밍 요거 하나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이런 프로그래밍과 더불어가지고 어떤 통계 분야,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분야, 그다음에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 분야 이 네 가지 영역에 걸쳐가지고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I 핀테크 세 번째 특별 과정은 AI 핀테크 과정입니다. 그래서 AI 핀테크 또는 이제 AI 금융 분야에 관심 있는 기업체와 관련된 임직원들이 지원을 해서 이 과정에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오전 오후에 걸쳐서 수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커리큘럼은 AI 핀테크 관련해서는 AI와 파이낸셜 인베스트먼트, 그 다음에 이제 금융 투자, 금융 분야의 AI 활용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학위 과정입니다. 비학위 과정으로 데이터 분석 아카데미 이 과정이 아까 설명드렸었는데 현재 5년째 정보대학원이 데이터 분석 아카데미 비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인원은 한 30명 정도가 되는 거고요. 6개월에 걸쳐 가지고 일주일에 마찬가지로 금요일과 토요일에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캡스톤 프로젝트를 통해서 회사 내에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최종적인 프로젝트 발표가 이루어지는 식으로 데이터 분석 아카데미를 운영을 합니다. 비아기 과정 같은 경우는 보신 것처럼 첫 번째 파운데이션,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영역에 걸쳐가지고 총 6개월에 걸쳐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교직원은 현재 보신 것처럼 정보대학원의 7개의 전공 트랙에 걸쳐가지고 다양한 교수님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 원장님, 디지털 경영 정보 트랙, 그 다음에 김용 군장, 비즈니스 빅데이터 분석 디지털 경영 트랙, 권태윤 교수 정보보호 트랙, 김하윤 교수 비즈니스 빅데이터 분석 트랙, 이봉규 교수 ICT 컨텐츠 분야 트랙, 이상훈 교수 비즈니스 빅데이터 분석 트랙과 ICT 컨텐츠 트랙, 이정우 교수 IoT 서비스 융합 트랙과 맞춤형 융합 트랙, 이정훈 교수 IoT 서비스 융합 트랙, 이준기 교수 비즈니스 빅데이터 분석 트랙, 디지털 경영 트랙, 이중정 교수 디지털 경영 트랙, 조신 교수 ICT 컨텐츠 디지털 경영 트랙, 최준호 교수 UX 트랙. 추가적으로 경영 교수입니다. 이기영 교수, 오재인 교수, 김병규 교수, 구교식 교수, 이나리 교수, 황보현우 교수, 신종철 교수, 신수영 교수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행정팀의 엄태진 팀장, 이게 바뀌었네. 저희 행정팀의 팀장님과 차장님,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가장 관심이 있으실 정보대학원의 학비와 장학금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학기는 입학금이 있습니다. 입학금이 있어서 110만 원, 120만 원 정도의 입학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학기는 한 790만 원, 794만 9천 원의 학비가 들게 되겠고요. 두 번째 학기부터는 입학금이 제외되니까 등록금이 67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사과정의 경우는 이 네 학기에 걸쳐서 등록금이 청구가 될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계약학과 특별과정은 조금 다릅니다. 일반 과정의 경우는 등록금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가지고 저희 이 정보대학원에서 주말에 수업을 듣는 그런 특별과정 같은 경우는 등록금이 좀 다른데 정보미디어 전략과정 같은 경우는 매 학기 1,250만 원이 되겠고요. 그 외에 빅데이터 과정이라든가 AI 핀테크 과정 같은 경우는 한 학기에 1,000만 원의 등록금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학금입니다. 이 장학금은 일반 과정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특별 과정은 적용되지 않고요. 그래서 일반 과정의 장학금에는 보신 것처럼 성적우수 장학금이 있고요. 강의조교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조교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K21 장학금이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장학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금액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실 것이 등록금과 장학금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가 이게 되겠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적우수 장학금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차등 지급이 됩니다. 성적우수자에 한해서요. 강의 조교는 여러분들 이제 수업이 개설되면은 그 수업을 담당하는 그 강의 조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조교를 맡게 되면은 75만 원에서 150만 원의 강의 장학금이 나갑니다. 강의 조교 장학금이 나갑니다. 다음은 연구조교입니다. 연구조교는 이제 교수님별로 연구를 진행하는데 그거를 지원하는 리서치 어시스턴트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별로 그 연구조교로 선정이 되면은 그러면은 연구조교 장학금은 한 학기, 이게 모두 한 학기입니다. 200만 원 정도 배정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이 BK21 장학금입니다. 이게 석사 같은 경우는 월 6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학기가 6학기죠. 6개월이죠. 그러면 6개월 곱하기 6하면은 36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게는 지난 얘기고요. 이게 지난 봄 학기까지는 그런데 가을 학기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가을 학기부터는 석사 과정은 월 7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년에 입학할 경우는 당연히 여러분들도 BK21 석사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70만 원을 받고요. 박사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면 월 130만 원을 받습니다. 박사 풀타임 박사 과정이면서 수료 전까지는 13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석사 과정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BK21 장학금을 받는다. 그러면은 매달 70만 원 곱하기 6개월 그러면 42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그럼 420만 원을 받는데
여기 등록금이 67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670 빼기 420 하면은 금액이 어느 정도 차액이 남겠죠. 그러면은 그 차액만큼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될 거고요. 추가적으로 여기 보시면 장학금이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BK21 장학생으로 선정이 되고 추가적으로 연구조교로도 선정이 될 수도 있고요. 강의조교로도 선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학기는 성적 우수 장학금을 못 받지만 두 번째 학기부터는 이제 그 전 학기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받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장학금을 더 나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은 기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기타 장학금 종류가 있는데 기타 장학금 종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원우 회장, 부회장에 따른 장학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조교, 웹조교, 그 다음에 아까 비학위 과정에 있는 데이터 분석 아카데미 조교, 그 다음에 대학학과 특별과정에 다양한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특별과정에서도 이 조교가 있습니다. 조교로 배정이 될 수도 있고요. 도서관 조교 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그 각 교수님별로 과제들을 진행을 하고 있을 때 연구 과제들, 예를 들어서 연구재단의 과제를 수행을 하시든가 이렇게 되면은 그 연구 과제의 예산에서도 각 학생들에게 추가적으로 조교비가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등록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장학금을 받아가는 석사과정, 박사과정 마찬가지고요. 학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장학금은 장학금대로 다 이제 그 장학금을 받아서 등록금을 다 해결하고요. 추가적으로 본인의 어느 정도의 생활비까지 커버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풀타임 학생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려 대상이 됩니다. 파트타임 학생은 아니고요. 파트타임 학생은 회사에서 장학금을 받으니까 당연히 풀타임 학생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풀타임 결국타임 학생이라 하더라도 이 모든 그 인원들의 기본적으로 배정되는 것은 본인이 어느 교수님의 지도하에 결국 각 교수님별로 학생 연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어느 교수님의 연구실에 배정이 되느냐, 그래서 각 교수님과 별로 이 장학생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교수님별로 티오를 갖고 계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각 교수님별로 이번 학기에 BK 장학생은 몇 명 티오를 이렇게 나눠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각 교수님별로 자기가 지도하는 학생 중에서 누구를 이런 식으로 BK 장학생을 선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보대학원 자체에서 균등하게 나눠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연구실에서 선정이 돼야 된다는, 선정이 돼서 그런 장학금 지급이 이루어진다는 그 절차,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BK21 장학생에 대해서 추가적인 혜택은요, 국제학술대회 발표를 저희는 상당히 적극 장려를 합니다. 석사과정이든 박사과정이든 BK21 장학생으로 참여를 하시면은 국제학술대회 논문을 발표하게 될 경우,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퀄리티 있는 국제학술대회라, 그래서 국제학술대회에 논문 발표가 만약에 승인이 된다. 그럴 경우는 이제 출장비를 지원합니다. 출장비와 학회 등록비, 학생 기준에 맞는 그 지원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특히 박사과정 학생들은 이제 해외 저널에 논문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영어 논문 영어 논문 교정을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BK와 관련된 BK21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다양한 인재 양성 예산과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박사과정뿐만 아니라 석사과정도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모집 요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공 트랙,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연구과정, 이거는 이제 일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마 일반 과정에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지원 자격은 석사학위 과정은 당연히 국내외 4년제 대학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졸업 예정자, 그리고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일 거고요. 그다음 박사학위 과정 같은 경우는 국내외 4년제 대학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졸업 예정자 또는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외국인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전형 절차는 원서 접수는 11월 2일부터 4일 동안
3일 동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인터넷 원서 접수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제출 서류는 보시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정보대학원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입학과 관련된 정보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정보대학원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유의사항하고 전형유어 내용도 정보대학원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약학과에 해당하는 특별과정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업체와의 협약을 통해서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석박사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출 서류가 있는데 이 제출 서류도 마찬가지로 정보대학원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정보대학원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있는 다양한 정보대학원 학생 실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상을 상당히 많이 수여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우수 논문상을 많이 수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학술대회뿐만이 아니라 국제 학술대회에서도 논문상을 많이 수여를 했고요. 수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공모전에서도 학생들이 활동이 활발히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리스트만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이제 25건의 공모전 수상 실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칸이 좀 적어서 그렇지 요거 외에도 다양한 공모전 수상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대학원 학생들을 설명을 드리면은 아주 액티브하게 실무적인 것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인 것도 당연히 액티브하게 참여를 하고요. 학술적인 것도 당연히 액티브하게 참여를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대학원의 주요 실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정보대학원의 BK를 보시면은 연세대학교 사회계열 연구 실적이 1위입니다. 연세대학교의 사회계열의 다양한 학과와 대학원이 있죠. 정보대학원의 사회계열 연구 실적이 1위고요. BK21 사업을 저희가 2006년부터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한 15년, 16년 정도 지났는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7년 더 앞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이 BK21 사업을 수행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저희가 이 사업을 따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대학원의 실적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계속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졸업생이 다양한 분야의 우수 기업체에 취업을 계속 해왔고요. 석사과정, 박사과정 동의 우수 기업에 취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체 박사 졸업생이 36.5%가 국내외 대학의 교원으로 임명돼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보대학원 전체에 대해서 계열을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혹시라도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정보대학원 홈페이지가 가장 자세한 정보가 있고요. 정보대학원 홈페이지에서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보가 없으시면은 정보대학원의 행정팀에 전화 문의를 하시면은 상당히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정보대학원의 김범수 원장님이 여기 참석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 잠깐만 정보대학원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 정보대학원 원장 김범수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AI 빅데이터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 데이터를 잘 찾는 어느 학교가 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학교를 잘 찾으신 분들이 여러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대학원에 관심을 갖고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보대학원에서 여러분이 석사과정, 박사과정 공부를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정보대학원 재학생들 또 교수님들 나오셔서 분들과 추가적으로 질의응답 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입학 지원서 특히 학업계획서 잘 작성하셔서 원하는 전공으로 공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학생회 임원들 조금 일어나 주실래요? 학생회장. 뒤에 보시면은 저기 학생회 임원분들이 좀 참석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정보대학원의 이 입학 설명회가 끝나고 추가적으로 이 학생들한테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 질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기 임원들이 참여를 하셨으니까 그분들한테 추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팀의 선생님들도 여기 참여를 하고 계시니까요. 그분들한테도 행정적인 거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여기가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 네. 아무 질문이나 괜찮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뒤에 분부터. 네, 질문이 안 들리실 테니까 질문은 각 트랙별로 입학 정원이 따로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트랙별로 입학 정원 따로 없습니다. 네. 저희는 뽑을 때 트랙에 상관없이 가장 준비되어 있고 와서 정보대학원에 와서 받아서 열정적으로 본인이 공부하고 싶고 연구하고 싶은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뽑고자 합니다. 네, 그다음. 네. 일반 과정도 오후에 수업 들으시나요? 일반 과정도 특별 과정처럼 오후에 수업 네, 질문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반 과정이 계약학과처럼 수업을 들을 수 있느냐인데, 그건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정보대학원은 주간대학원이고요. 오전과 오후에 수업이 개설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이 개설되고요. 추가적으로 특별과정 계약학과는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오전 오후에 수업이 개설됩니다. 그래서 일반 과정 학생들은 계약학과 주말과정 수업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과정 학생들은 주중에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별도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별도의 과정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질문은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장학금 같은 경우 학비를 감면하는 형식인지 아니면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풀타임 학생 같은 경우 기숙사냐 몇 번이 질문입니다. 네, 질문 두 가지 해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입학생들이 기숙사에 대해서 머물 수 있는가 이겁니다. 네, 머물 수 있고요. 기존의 학생들 중에서도 기숙사에 신청을 해서 선발이 되면은 기숙사에 당연히 기숙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숙사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선발 과정을 이제 추첨이 아마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은 장학금에 대한 거였죠. 장학금 같은 경우는 그 장학금 같은 경우는 우선은 등록금을 전액을 우선 학생들이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사후에 장학금이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등록금이 감액이 돼서 등록금이 청구되는 건 아니고요. 네, 다른 질문. 네. 저희 박사과정 같은 경우 부전공 부합격이 필수로 있는데 박사는 무조건 부전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십니다. 부전공이라는 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공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공 필수 과목, 전공 선택 과목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부처럼 사회학을 전공인데 경영학을 부전공을 한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네, 질문이요. 기술문적인 진행이 될 때 세부 트랙별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 과정 사람들을 전체 그냥 모아서 면접이 진행이 되는지. 네, 질문이 그 면접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면접이 트랙별로 진행이 되는지 아닌지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그 11월 2일부터 신청을 하실 때 신청서에 본인이 지원하는 트랙을 이게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순위 지원 트랙, 2순위 지원 트랙, 3순위 지원 트랙으로 선택을 하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지원 트랙별로 학생들이 별도의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다 모아서 그러니까 모든 트랙에 상관없이 그냥 다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트랙별로 서로 비교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박사과정 졸업요건 중에 SCI나 SCI 주저자를 하나 드려야 되는데 지금 심사를 받고 있고 입학 이후에 대저 확정이 되면 그것도 일단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질문은 박사과정 졸업 요건에 대한 것입니다. 박사 졸업 요건은 이제 그 해외 저널 SSCI급의 1저자로 논문이 나와야 되는 건데 거기에 기본 조건은 그 여러분들이 저자의 소속 기관 정보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소속 기관이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이라는 소속 기관이 명시가 되면은 시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재학 중입니다. 재학 중. 그러니까 먼저 입학 전에 투고를 하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이게 재학 중에 이게 억셉트 되거나 게재가 되거나 그러면은 실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입학 지원서 내용 중에 1순위, 2순위, 3순위로 지망을 쓰는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의 트랙에만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지원할지. 네, 입학 지원서에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본인이 한 트랙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하나의 트랙에 대해서만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의 옵션이 있을 뿐이지 옵션을 다 쓰실 필요는 없어요. 질문과 더불어 여쭤보시면 세 개의 트랙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1순위 트랙으로 제가 혹시 2등이 될 경우 2순위 트랙으로 지원 입성이 가능한가요? 네, 1순위, 2순위, 3순위 트랙에 대해서 다시 그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 1순위의 어떤 트랙을 정하시고 2순위 트랙 정하실 경우 이럴 경우 가능합니다. 1순위 트랙인 경우에 1순위 트랙에서 지원자들이 경쟁이 되게 치열해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 학생은 1순위보다는 2순위에 더 잘할 수도 있겠다. 그럴 경우는 2순위에 배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저희 그 내부에서 평가 단계에서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됩니다. 이쪽에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죠. 안녕하세요. 저기 19페이지에 추가적으로 지원서에 3순위까지가 아니고 이지원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지원까지. 네, 질문하시죠. 네, 19페이지에 맞춤형 융합 트레이라는 내용 안에 그맨 마지막 줄에 그 공업 공필 정보 대학원 선택 사대학원 선택이라는 좀 약간 특이한 내용이 있어서 이게 뭔지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봅니다. 29페이지요? 10아래쪽 맞춤형 융합 트랙에 대한 트랙별 소개. 네, 그 맞춤형 트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통 필수 두 과목은 정보대학원에서 트랙에 상관없이 두 과목을 공통적으로 들어야 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보대학원 내에서 6과목을 선택을 하고 타 대학원에서 최대 5과목까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보대학원 내에서 6과목 선택, 타 대학원에서 5과목 선택인데 기본적으로 타대학원 선택은 이제 추가적인 옵션인 거고요. 정보대학원에서 조금 더 많은 과목을 선택을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요 관련해서는 더 자세한 정보는 정보대학원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각 트랙별 교과목들 정보가 조금 더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참조를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정보대학원 홈페이지에 있는 글들은 다른 대학과는 좀 다른 점이 제가 봤을 때는 블로그나 브런치 등에 올라와 있는 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글들은 말씀하신 BP21 사업의 일환의 결과물인지 아니면 학생분들이 자율적으로 기고하시는 것들인지. 죄송합니다. 지금 네. 마이크를 쓰가지고 전달이 잘 안 돼가지고 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정보대학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퍼블리케이션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네, 네,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대학원들과는 차별된 점이 브런치나 다른 SNS에 올라온 글들도 같이 기재가 되어 있다는 점이 저에겐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글들이 BK21 사업의 일환의 결과물들인지 아니면 학생분들이 자율적으로 올리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정보대학원 공식 홈페이지는 아니고 아마 어느 연구실에 들어가서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구실의 그 연구실
활동 사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연구 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실적들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대학원 학생들은 뭐 연구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어떤 공모전에만 참여를 한다든지 딱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만 저희가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활발하게 참여를 하는 것을 저희는 이제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그런 그 온라인 상에서도 이제 글을 쓰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술적인 실적은 아니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요강 관련해서 제출 서류에 추천서가 있는데요. 네. 추천서는 제가 알기로 선택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선발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추천서는 선택사항이 맞고요. 그리고 그거는 본인이 이제 강력하게 추천서가 이제 본인이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연 내가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을 내가 따로 서류를 준비하기는 쉽진 않은데 대신에 어떤 분들이 그 추천서에서 그런 내용을 정리해 주실 때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럴 경우는 본인이 그걸 생각을 해서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딱히 추천서가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 추천서가 이제 같은 추천서를 하더라도 이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글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게 추천서라고 반드시 추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추천서라는 걸 쉽게 생각하시면은 레퍼런스 체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질문이요? 지원자의 영어 성적을 꼭 제출을 해야 합니다. 네, 그 지원서에 영어 성적을 기입하는 난이 아마 있을 텐데 정보대학원이 아니라 연세대학교 전체의 졸업 요건으로 영어 성적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족하셔야만이 여러분들 졸업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입학 전에 그걸 만족 못하시더라도 재학 중에 그걸 만족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성적을 유효기간이 있으시면은 성적을 입력하시는 게 좋고요. 유효기간이 끝났거나 아니면 성적을 시험을 보신 분이 보지 않으셨다 그러면은 기록을 못하게 되기나 그렇게 될 텐데 영어 성적이 높다면은 당연히 면접 과정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 주요 참고 항목으로도 고려될 수는 있겠죠. 네, BK21 장학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교수님께 TO를 배정해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번 학기는 3명 학생 아니면 이번 학기 4명 학생 이런 식으로 TO가 배정이 되고요. 그러면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각 교수님이 선정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신입생의 경우는 특별한 리퀘어먼트가 따로 없습니다. 신입생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는데 전혀 고려되는 요소가 없고요. 반면에 재학생의 경우는 그 전 학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내년 봄학기에 재학생인 경우는 내년 봄학기에 BK21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전 학기, 그러니까 이번 가을 학기죠. 이번 가을 학기에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석사과정생 같은 경우는 해외 국제학술대회에 논문을 발표를 해야 된다거나요. 아니면은 국내 저널 이상의 논문이 게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 학기에 BK21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후보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BK21 장학금 학생으로 선발이 되면은 한 학기 동안 선발이 되는 것입니다. 1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하시면은 계속 실적을 쌓아 나가시면은 계속 BK 장학생이 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학금이 중복 지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열심히만 하시면은 BK21 장학금도 받으시고요. 뭐 연구조교 장학금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각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추가적인 연구 과제에 참여를 해서 추가적인 장학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얼마만큼 열심히 하고 활동적으로 활발하게 참여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네. 네네네. 혹시 연구실 규모에 따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 연구실 규모에 따라서 BK21 사업에 선정되는 학생 수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거로는 같은 학생 명수를 배정하시는 거라고 혹시 없나요? 네, BK 사업의 학생 티어 배정은 교수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교수회의에서 현재까지 결정 사항은 학생이 많은 연구실이라고 더 많이 주거나 학생이 적은 연구실이라도 더 적게 주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더 불합리할 수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학업 계획서 같은데요. 학업 계획서 같은 경우에 분량 제한은 따로 없는 것 같은데 보통 어느 정도의 분량 적당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학업계획서 기존의 사례들을 보니까 보통 한 2페이지, 3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서 2페이지, 3페이지 그 정도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한 페이지짜리는 좀 드물었던 것 같고요.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정도 그런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탈락한 사람 중에 한 페이지가 많습니다. 수능과는 자유입니다. 요쪽에선 질문이 좀 적었다는데 요쪽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지금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이 있는데요. 지금 저는 이제 휴직을 하고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재직 중인 직장이 있는 상태에서 BK21 연구생이라든지 장학생이 선발되는데도 제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뭔지 궁금합니다. BK21 학생이 되기 위한 그 기준은 본인이 타 기업체에서 4대 보험을 받고 있느냐 안 되느냐. 아마 휴직 중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업체에서 4대 보험을 지급을 받을 경우는 자격 요건이 안 됩니다. 이제 제출하는 입학서류 중에 학업계획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 필요시 추가 자료 행정팀에 제출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40페이지 필요시 추가 자료 행정팀에 제출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이게 이제 학업계획서 이외에 자신이 분석한 프로젝트라든지 결과 보고서 아니면 기터브나 블로그 이런 것들을 이제 넣는 말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같이 제출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본인이 제출하고 싶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네. 아까 그 면접은 트랙별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1순위와 2순위를 다르게 적을 텐데 그러면 이제 1순위, 9순위의 트랙으로 이제 그룹이 지어지는 것인지. 네, 맞습니다. 1순위 신청하신 1순위 이 트랙 기준으로 해서 면접이 그룹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술 면접 같은 경우는 구술 면접 같은 경우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가령 프레젠테이션 문제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죠. 네, 구술 면접은 여러분들이 정보대학원에 참여를 면접날 오시면은 대기실에 여러분들이 우선은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기하게 되는데 대기실에 계신 동안 저희가 면접 질문 리스트를 지어요. 그래서 몇 개의 질문 중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저희가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릴 거예요, 대기실에서. 그러면 그 한 질문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면접실에 들어가셔서
그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이 답변 위주의 면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거 외에 다른 질문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서류와 관련돼 가지고 질문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뒤쪽에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네. 박사 졸업하는데 평균 몇 년 정도 걸리나요? 네, 저 박사 졸업하는데 평균 재학생들 기준으로 몇 년 정도 소요되는지 수료하고도 기간이 좀 더 있어야 되잖아요. 되게 중요하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마다 당연히 다르죠. 그리고 또 이제 풀타임 학생이냐 파트타임 학생이냐 좀 다릅니다. 그래서 풀타임 학생 같은 경우는 4년 5년 걸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풀타임 경우는. 그리고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저널에 게재해야 되는 그 조건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되게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빨리 졸업하기는 어렵고요. 딱히 그 어느 정도 걸린다 그거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학생마다 너무 달라요. 특히 파트타임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떤 학생은 이제 회사에 거의 많은 전념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학교 졸업이 점점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파트타임이면서도 졸업에 전념을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되게 빨리 졸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풀타임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수료를 하는 경우도 이제 본인이 과연 얼마만큼 이제 열심히 하느냐 그럴 경우는 이제 한 4년 만에 뭐 졸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풀타임이라 학생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휴학하거나 아니면 이제 논문 준비가 이제 늦어질 경우는 당연히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본인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박사과정 입학하시는 분들은 조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을 하셔서 가능한 빨리 졸업하시는 것도 저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풀타임과 파트타임의 뽑는 인원 차이가 있나요? 질문이 풀타임과 파트타임의 그 인원 배정, 합격자 인원 배정인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따로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뽑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 지원자가 과연 입학을 했을 때 과연 열정적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활동을 하고 스스로 많은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은 설명회는 공식적인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쪽에 학생회 임원들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회 임원하고 각방 연구실에서 오신 재학생들 있죠? 재학생들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뒤쪽에 재학생들이 있습니다. 재학생들한테 가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기 행정팀에 관련된 선생님들이 있는데 아마 재학생들한테 질문을 하시는 게 더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재학생들이 만약에 답변을 못 하신 경우는 재학생들이 행정팀 선생님한테 연계를 해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답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설명회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